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며 전 세계 경제에 비상벨이 울렸어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이란이 기름값 200달러를 예고하며 전 세계 지갑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거대한 전쟁의 늪에서 누가 진짜 돈을 벌고 누가 뒤통수를 맞고 있는지 파헤쳐 볼게요. 이란의 항전 의지는 더 독해졌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던 강경파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차기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기 때문이죠. 하메네이의 아들이 권좌를 이어받으며 중동 전쟁은 이제 2차전에 돌입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조건 항복 외엔 없다며 장기전을 시사했어요. 그러면서도 미가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표현을 쓰며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던졌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에픽 퓨리 작전이 6주 이상 길어질 수 있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연료 저장소 30곳을 초토화했습니다. 테헤란 하늘에는 시커먼 기름비가 내리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이 공격이 우방인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대체 뭐하는 짓이냐며 당혹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요. 트럼프 역시 휘발유 가격이 오를까봐 이번 공격을 아주 싫어한다는 소식인데요. 돈 냄새에 민감한 트럼프에게 이스라엘의 독단은 재선 가도의 거대한 방해물일 뿐입니다. 이란은 석유 시설을 더 건드리면 유가를 200달러로 만들겠다며 영내 전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까지 타격받으며 중동은 이제 기름뿐 아니라 마실 물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예요. 진짜 문제는 공급의 시차입니다. 유조선이 해협에 못 들어오자 쿠웨이트와 이라크 등 산유국들의 저장고가 꽉 찼고 결국 2-3주 내에 강제 감산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유전은 한 번 끄면 복구에만 몇 달이 걸려 전쟁이 끝나도 경제에 장기간 타격을 줄 겁니다. 이 불똥은 유럽으로 튀어 에너지 파산 위기까지 왔어요. 당장 영국은 가스 비축량이 단 이틀치뿐이라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는데요. LNG 운반선들이 유럽 대신 돈을 더 주는 아시아로 항로를 틀어버리면서 유럽의 에너지 안보는 그야말로 붕괴 직전입니다. 여기에 전 세계 해상 가스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카타르의 생산 차질까지 겹쳤습니다. 영국 가스 가격은 전쟁 전보다 2배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정부는 안정적이라고 말하지만 시민들은 벌써부터 추운 겨울을 공포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혼자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푸틴이에요. 유가가 치솟자 미국이 궁지에 몰리자 미국은 인도 기업들에게 러시아산 원유를 사도 된다며 한시적으로 제재를 풀어주는 굴욕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덕분에 제재로 찬밥 신세였던 러시아 기름은 이제 브렌트유보다 비싼 값에 웃돈까지부터 팔리고 있어요. 푸틴은 겉으론 공습을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이 전쟁이 길어지길 바라고 있죠. 에너지를 무기로 유럽을 옥죄며 막대한 전쟁 자금을 벌어들이고 있으니까요. 더 심각한 건 우크라이나입니다. 미국의 요격 미사일들이 중동으로 쏠리면서 우크라이나의 방어망은 바닥이 났어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생사가 달린 문제라며 호소하고 있지만 미국은 자국 내 물가와 중동 급전을 막느라 동맹을 챙길 여력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이 틈을 타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규모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부족해진 틈을 타 드론과 미사일로 후방 도심까지 타격하고 있는데요. 중동의 전쟁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앞당기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토 동맹국들도 패닉에 빠졌습니다. 요격무기 재고가 돋나면서 우리 안보는 어떡하냐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트럼프의 에픽 퓨리 작전이 전 세계 우방국들을 각자 도생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이란을 파괴하겠다며 위협하지만 정작 미국 내부 지지율은 수직 낙하 중입니다. 주유소 가격이 폭등하자 시민들이 전쟁보다 내 지갑이 먼저다며 트럼프를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다급해진 트럼프는 SNS에 이란이 곧 항복할 것이라는 글을 연신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의 결집력이 예상보다 훨씬 단단하다고 분석해요. 단기전으로 끝날 줄 알았던 오판이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가장 큰 위협이 됐습니다. 이 틈을 타 중국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외교적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유가 폭등의 주범이라며 비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와 이란 사이에서 교묘하게 줄타기를 하며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로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영리한 전략이죠. 한편 뉴욕 증시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유가 100달러 돌파 소식에 기술주들이 대거 폭락하며 시장은 패닉셀링 현상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타격은 더 큽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한국에게 유가 폭등은 곧 물가 폭탄과 경기 침체를 의미하거든요.
주유소마다 가격 표지판이 바뀌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베이루트까지 폭격하며 전쟁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내 미군 기지들도 이란의 보복 드론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군 장병들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미국 여론은 왜 남의 전쟁에 우리 아이들이 죽어야 하냐 하며 들끓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물밑에서 이란에게 미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란이 정밀하게 미군 자산을 타격하는 배경에 러시아의 정보력이 있다는 분석이죠. 트럼프는 러시아가 돕는 징후는 없다며 선을 긋지만 이란 외무장관은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대놓고 비웃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풀어준 보답이 배신으로 돌아오는 모양새입니다. 글로벌 물류 비용도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피해 우회항로를 택하면서 운송기간은 길어지고 비용은 폭증했는데요. 이는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직결됩니다. 환경 문제도 심각합니다. 공습으로 파괴된 석유시설에서 유출된 기름이 걸프 해역을 오염시키며 사상 최악의 해양 생태계 재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쏠려 있습니다. 유가 폭등이 수치로 증명되는 순간 글로벌 금융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란은 우리는 잃을 게 없다며 최후의 일전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연료 부족 고통을 외부적에 대한 증오로 돌리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네타냐후의 독단적인 전쟁 수행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중이라는 명분 아래 비판의 목소리는 묻히고 말았습니다. 중동의 혼란이 깊어질수록 금과 가상자산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필사적인 탈출이죠. 결론적으로 이번 전쟁은 단순히 국경 분쟁이 아니라 전 세계의 에너지 지도와 패권을 바꾸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누가 평화의 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오를 것인가. 강대국들의 이기적인 셈법 속에 평범한 시민들의 삶만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완화한다면 여러분은 중동과 우크라이나 중 어디에서 먼저 평화가 올 거라 보시나요? 아니면 더 큰 혼란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이 바뀌는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쟁을 지휘하고 있어요. 2, 3일이면 끝난다고 했다가 4, 5주 싸운다고 하고, 쿠르드족 개입에 전적으로 찬성이라 했다가 이틀 만에 원치 않는다고 뒤집었죠. 그 주인공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에요. 지난 열흘간 그의 발언을 모아 타임라인으로 펼쳐보면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전황이 유리하면 거의 끝났다, 사상자가 나오면 장기전도 각오한다로 방향이 바뀌거든요. 말이 바뀌는 시점과 전황의 변화가 정확하게 맞닿아 있어요.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어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트럼프가 종전 가능성을 언급하자 단숨에 90달러 아래로 떨어졌죠. 말 한마디가 세계 에너지 시장 전체를 흔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오락가락이 변덕일까요? 전략일까요? 오늘은 2월 28일 공습 개시부터 3월 10일 현재까지 트럼프 발언의 변천사를 타임라인으로 직접 추적해 볼 거예요. 전황이 바뀔 때 그의 입도 얼마나 바뀌었는지 같이 확인해 봐요.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동시에 공습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루스 소셜에 8분짜리 연설 영상을 올렸는데 목소리는 굉장히 단호했죠. 중대한 전투를 시작했다는 선언이었어요. 연설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란 정권은 매우 악랄하고 끔찍한 집단이고 이란 국민에게는 공격이 끝나면 스스로 정부를 장악하라고 체제 전복을 촉구한 거죠. 정권과 국민을 의도적으로 분리해서 바라본 발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공습 불과 하루 전 기자가 군사력을 쓰면 정권 교체가 될 것 같냐고 묻자 트럼프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직답을 피했어요. 하루 안에 더는 참을 수 없다며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예측 불가가 그의 기본 설정인 셈이죠. 이 패턴, 트럼프 특유의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카드를 마지막까지 숨겨두다가 행동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전술이 전쟁에서도 먹힐지 아니면 오히려 혼선만 키울지 그 답은 이후 열흘이 보여줘요. 공습 시작 하루 만인 3월 1일 트럼프가 직접 발표했어요.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37년간 이란을 지배한 최고 지도자가 단 하루 만에 제거됐다는 선언이었죠. 분위기는 거의 이긴 전쟁처럼 보였어요. 트럼프는 이를 이란 국민이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표현했어요. 혁명수비대에는 지금은 면책권을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죽음만이 기다릴 것이라며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했죠.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될 것 같은 낙관론이 흘러넘쳤어요. 그런데 같은 날 말이 또 바뀌었어요. 엑시오스 인터뷰에서 장기전으로 이란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고 2, 3일 후 그만둘 수도 있다고 한 거예요. 승리를 선언한 날 전쟁 기간은 아직 모른다는 앞뒤가 선뜻 맞지 않는 발언이었죠.
이틀 뒤인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기조가 또 달라졌어요. 4주 내지 5주간 싸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날이 미군 사상자 소식이 처음 전해진 직후였어요. 희생이 생기자 장기전 각오로 말이 바뀐 거죠. 여기서 패턴이 하나 뚜렷하게 보여요. 공습 초기 성공하면 막관론, 사상자가 발생하면 장기전 언급, 전황의 변화가 발언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반응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3월 5일 이번엔 이란의 차기 지도자를 겨냥한 경고가 나왔어요.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는다는 거죠. 동시에 이란 차기 지도자 인선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어요. 하메네이의 아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베네수엘라에서 델시를 세운 것처럼 내가 관여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외국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겠다는 발언이에요. 3월 6일에는 전혀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어요. 쿠르드족 디인 문제였죠. 트럼프는 쿠르드족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전적으로 찬성이라고 로이터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이란, 이라크, 튀르키예, 시리아에 흩어 사는 3-4천만 명의 쿠르드족이 가담하면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틀 뒤 3월 8일 입장이 정반대로 뒤집혔어요. 쿠르드족이 개입하지 않아도 전쟁은 충분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찬성했다가 이틀 만에 사실상 반대로 돌아선 거죠. 전선 확대를 막으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3월 7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가장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어요. 무조건적 항복 외에는 어떤 합의도 없다는 선언이었죠. 그러면서도 항복 이후엔 미국이 이란 재건을 함께 돕겠다는 당근도 동시에 제시했어요. 채찍과 당근을 한 문장에 담은 거예요. 3월 9일 결정적인 변수가 생겼어요. 트럼프가 그토록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이란이 트럼프의 경고를 정면으로 무시한 셈이었죠. 트럼프는 즉각 반응했어요. 우리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였죠. 또 한 번의 참수작전이 재개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 셈이죠. 전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진 이유예요. 3월 10일 하루 사이 트럼프의 말이 또 엇갈렸어요. 오전엔 전쟁이 거의 완료됐다가 같은 날 오후엔 여러 면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충분히 이기지 못했다고 했어요. 종전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안은 아니다. 하지만 곧 아주 곧이라고 답했어요. 이 발언들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거의 실시간이었어요. 유가가 11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90달러 아래로 급락했고 G7은 전략 비축유 방출을 검토했어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수조 원 규모의 글로벌 에너지 비용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한 석유 제재 완화까지 흘렸어요. 이란 전쟁이 에너지 패권 재편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방정식이 된 거죠. 중동의 총소리 하나가 결국 한국의 기름값과도 연결되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 오락가락이 변독일까요? 전략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트럼프식 협상 전략으로 봐요. 상대가 다음 수를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 출구를 동시에 열어두면서 이란이 먼저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는 직접 이번 작전에 여러 개의 출구를 확보했다고 말했어요. 말이 자주 바뀌는 건 결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지를 계속 살려두려는 의도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전략인지 혼선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역사적으로 전쟁 시기 지도자의 연호는 항상 전략적이었어요. 처칠은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말로 국민을 결집했고 루즈벨트는 신중하게 여론을 설득해 참전을 이끌었죠. 트럼프의 방식은 그 어느 것과도 달라요. 충격과 혼란 자체를 전술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트럼프의 발언이 가볍다고 해서 그 영향까지 가볍지는 않다는 거예요. 유가가 움직이고 외교 지형이 바뀌고 이란의 후계 구도도 요동쳤죠. 깃털처럼 가벼운 입이 세계를 흔들고 있어요. 이란 외교관은 최고 지도자 선출은 전적으로 이란 국민의 일이며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반박했어요. 강경파 모지타바가 새 지도자가 된 지금 트럼프가 어떤 말을 내놓을지가 이 전쟁의 가장 큰 변수예요.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는 쪽과 절대 굴복 없다는 쪽이 정면으로 맞선 국면이에요. 지금까지 열흘 동안의 발언 변천사를 추적했는데 패턴이 보이시나요? 초반 공습 성공에는 낙관론, 사상자 발생에는 장기전 각오, 모지타바 선출에는 강경론 재활화. 발언이 바뀌는 타이밍이 대부분 전황의 전환점에 겹쳐요. 흥미로운 건 트럼프가 말을 바꿀 때마다 항상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정권이 아닌 국민과 싸운다. 베네수엘라처럼 만들겠다. 무조건적 항복. 각각의 프레임이 전쟁의 명분을 계속 재정의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바뀌어야 국내 여론도 계속 따라오거든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발언 자체보다 발언이 왜, 언제 바뀌는지를 읽는 거예요. 전황, 사상자, 유가, 중간선거, 어떤 변수가 그의 입을 움직이는지를 읽으면 이 전쟁의 다음 장을 조금 더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단언하긴 어렵지만 패턴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트럼프의 오락가락이 전략인가요? 혼선인가요?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만약 지금 당장 북한이 수천 발의 장사정포와 드론을 동시에 쏟아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서울 도심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완벽히 막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불과 24시간 안에 수백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스러운 추정치까지 있죠. 그런데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우리 하늘을 지켜주던 핵심 방패들이 갑자기 한반도를 떠나고 있어요. 주한미군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시스템이 오산기지에서 대형 수송기에 실려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우리 안보의 핵심 전력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빠져나가는 걸까요? 사실 이런 전력 공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 1994년 영변 핵시설 폭격 계획 당시 미군이 추산한 피해 규모 때문에 작전을 접었던 기억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주한미군은 한반도에만 고정된 전력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사건의 발단은 머나먼 중동에서 시작됐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이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버렸거든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쏟아지면서 미군 기지의 방공 무기들이 속수무책으로 소진되거나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급해진 미 국방부는 전 세계에 흩어진 방어 자산을 긁어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화살이 바로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 전력으로 향한 거죠. 중동의 불을 끄기 위해 한국의 방패를 잠시 빌려가겠다는 논리인데 이게 우리 입장에선 참 곤란한 상황이에요. 오산 공군기지에는 최근 C5 갤럭시와 C-17 글로우마스터 같은 거대 수송기들이 이례적으로 자주 드나들고 있어요.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포착된 것만 해도 벌써 수십 차례인데 이건 무언가 거대한 장비들이 대규모로 실려나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여기서 잠깐 패트리엇과 사드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패트리엇을 낮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마지막 단계에서 잡아내는 최종 수문장 같은 존재예요. 반면 사드는 훨씬 높은 하늘에서 적의 미사일을 미리 요격하는 장거리 저지선 역할을 하죠. 이 두 무기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다층 방어망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패트리엇 포대의 일부와 사드 발사대 6대가 동시에 빠져나갔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우리 머리 위 방어망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거죠. 정부도 이 상황이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고충을 털어놨어요. 즉, 미국이 자국 군사적 필요에 의해 무기를 가져가는 걸 우리가 강제로 막을 권한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 안보는 누가 책임지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5위 수준이고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압도한다 하며 안심시키고 있어요. 우리 국방비 지출이 북한 GDP의 1.4배나 된다는 수치까지 제시하면서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자주포나 탱크 같은 재래식 화력은 강할지 몰라도 미사일을 막아주는 방공 무기는 여전히 미군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특히 사드 같은 고고도 방어체계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단 한 개의 포대뿐이라 대체할 수단이 없어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주한미군 전투부대가 차출된 적이 있었고 그때 나간 부대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패트리엇 2개 포대가 중동에 갔다가 몇 달 뒤에 복귀하긴 했지만 이번 차출 규모는 그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여요. 미국은 왜 이렇게 한국의 무기를 자꾸 가져가는 걸까요? 이건 트럼프 행정부 이후 더 강조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때문이에요. 미군은 한반도에 박혀있는 군대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기동 타격대로 성격이 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번 차출은 미국 입장에선 위협의 우선순위가 한국보다 중동이 더 높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에요. 이란의 미사일 공세를 막는 게 당장 더 급하다는 거죠. 작년 11월에 중동으로 갔던 패트리엇 브레든 실전 경험을 쌓고 무사히 복귀했어요. 이들은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요격하며 전투의 기술을 익혀왔죠. 미군 관계자는 실전 경험이 있는 병력이 돌아온 것이 오히려 한반도 방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이번에 나간 사드와 패트리엇은 언제 돌아올지 기약이 없어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지상전으로 확대되면 병력까지 추가로 차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만약 일시적 차출이 아니라 영구적 재배치가 된다면 한미 동맹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의 방패에만 의존해야 할까라는 질문이죠. 이 대통령도 국가 방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외부의 지원이 없어지는 상황에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사활을 걸고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형 방공망이에요.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는 천궁2는 이미 실전 배치되어 아랍에미리트에서 90% 이상의 요격률을 증명했죠. 이건 우리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LSAM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될 예정이에요. 서울 남부와 전라도 등 주요 거점에 배치되면 미군의 사드가 자리를 비워도 우리가 직접 하늘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는 거죠. 하지만 무기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군사력 5위라는 숫자 뒤에는 맹점이 숨어 있거든요.
GFP 순위는 단순히 탱크나 병력수 같은 수량 위주로 매겨지는데 현대전의 핵심인 핵무기 같은 비대칭 전력은 계산에서 빠져 있어요. 북한은 이미 100여 개의 핵육탄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재래식 무기들을 한순간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어요. 반면 우리는 핵이 없죠. 장기판에서 차와 포를 떼고 싸우는 격인데 단순히 순위가 높다고 자만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이에요. 게다가 우리 군은 인구 잠소로 인해 병력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군 간부들의 사기도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가 많아요. 무기는 최신형으로 바뀌고 있지만 정작 그 무기를 다루는 사람과 정신전력은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전력 차출은 우리에게 이제 스스로 서야 할 때라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안보를 100% 책임져 주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한반도의 방패를 뽑아갈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준 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단순히 미군이 무기를 가져가는 것에 항의만 할 게 아니라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더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요격미사일 재고를 대폭 늘리고 탐지 네트워크 체계를 개선하는 시기죠. 또한 우리 무기체계의 완성도를 더 높여야 해요. 주한미군이 빠진 자리를 천군과 엘셈이 완벽히 메울 수 있다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은 오히려 우리 국방의 자립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안보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해요. 오산기지에서 연일 이착륙하는 수송기들을 보며 사람들은 정말 전쟁이라도 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죠. 정부의 침묵과 상투적인 답변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요. 안보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솔직해야 한다고 말해요. 미군 전력이 일부 나갔지만 우리 군의 대응 체계가 이 정도 수준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전략적 유연성이 가동되는 만큼 정부의 소통도 유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번 패트리엇과 사드의 중동행은 단순한 무기 이동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한반도가 글로벌 안보 지형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미국의 전략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 거죠. 북한은 이 틈을 타서 더 과감한 도발을 해올지도 몰라요. 방어망에 빈틈이 보일 때 우리를 흔들려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자주국방 능력을 제대로 갖춘다면 이런 위협은 오히려 우리의 방어력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졌으니 주한미군이 좀 빠져도 괜찮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핵을 가진 북한 앞에서 미군의 방패 없이는 여전히 위험하다고 느끼시나요? 안보는 설마 하는 마음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데서 시작하죠.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방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 자주국방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일지도 몰라요. 강력한 국방력만이 불필요한 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요즘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아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며 작전명 사자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공습의 중심에는 불사조라 불리는 남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있어요. 그는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고 정권 교체까지 노린다는 아주 대담한 계획을 세웠죠. 이 전쟁이 단순한 안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함께 파헤쳐봐요. 1970년대 초반, 사실 이 남자는 미국 MIT에서 건축과 경영을 공부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었는데요. 그는 부친을 따라 대학 교수가 되어 평탄한 삶을 살고 싶어 했던 베냐민 네타냐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3차 중동전쟁이 터지자 이스라엘로 돌아와 군에 입대했어요. 이스라엘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사헤레트 마트칼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총상까지 입었던 베테랑이었어요. 특히 그의 형 요나탄 역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며 함께 생사고락을 넘나들었던 전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6년 운명을 바꾼 엔테베 작전이 터집니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하버드 박사과정을 준비하던 그는 부대를 진두지휘하던 형 요나탄이 전사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형의 죽음은 청년 네타냐후를 학자의 길에서 반테러 투쟁과 정치의 길로 완전히 돌려세우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뛰어난 언변과 지적 능력을 앞세워 이스라엘 정계의 샛별로 떠올랐는데요. 1996년 불과 47세라는 최연소 나이로 이스라엘 총리 자리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죠. 이스라엘 건국 이후 본토에서 태어난 최초의 총리라는 타이틀도 거머쥐었어요. 네타냐후는 무려 18년 넘게 총리직을 유지하며 이스라엘의 최장수 리더가 되었는데요. 그의 장기 집권 비결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잔디 깎기 전략이라는 거예요. 위협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고 적당히 관리하며 안보 위기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잔디 깎기 전략이란 쉽게 말해 적의 힘이 너무 커지지 않게 주기적으로 타격만 주는 거예요. 통제 가능한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나만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강조하죠.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안보 카드를 꺼내드는 노련한 수법이에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그가 팔레스타인 독립을 막으려 하마스를 이용했다는 분석이에요.
온건파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힘을 빼려고 오히려 강경파인 하마스를 방치하거나 지원했다는 거죠. 적대적인 관계 같지만 사실은 권력을 위해 공생한 셈이에요. 하지만 이런 위험한 줄타기는 결국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라는 비극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안보 실패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네타냐후는 정치적 끝에 몰렸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또 한 번 불사조처럼 살아날 구멍을 찾았답니다. 현재 네타냐후는 개인적인 비리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처지거든요. 전쟁이 멈추는 순간 다시 법정에 서거나 총리직에서 쫓겨날 위험이 아주 컸던 상황이에요. 그래서일까요? 그는 오히려 전쟁의 규모를 더 키우는 쪽을 택했어요. 2025년 6월 일어서는 사자 작전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며 판을 흔들었죠. 작전명에 왜 사자가 들어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사자는 1979년 이란 혁명 이전 왕조 시절 국기에 있던 상징물이에요. 이 작전명은 이란 국민들에게 현재의 이슬람 정권을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심리전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내부 민심까지 흔들려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이름인 셈이죠. 역시 MIT 출신다운 고도의 두뇌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타냐후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이번이 이란을 막을 마지막 기회다 라며 집요하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본능을 자극했죠. 단 한 명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외교력을 집중한 거예요. 트럼프는 공습 닷새 전부터 네타냐후와 은밀히 정보를 공유하며 작전 시점을 조율했다고 하네요. 둘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중동의 지도를 바꾸기 시작한 거죠. 공습 이후 이란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사망하면서 네타냐후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내의 야당 세력까지 자신의 쥐로 결집시키는 데 성공했죠. 전쟁 중에는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예요. 또한 이번 전쟁으로 중동 내 이스라엘 일국 체제가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어요.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약해지면서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 쏠리게 된 거니까요.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거대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요.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조차 왜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이 끼어드냐 하며 불만을 터뜨리죠. 네타냐후의 전략이 오히려 트럼프에게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타냐후는 이번 공세를 통해 완전한 승리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싶어해요. 10월에 있을 총선에서 다시 승리해 자신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려는 계산이죠. 과연 그의 국가적 의제가 개인의 생존 전략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사실 네타냐후의 앞날이 장밋빛 친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연기가 거두면 가려졌던 비리 재판과 안보 실패 책임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때도 전쟁이라는 방패가 그를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이스라엘 국민의 80%가 전쟁 자체는 지지하지만 네타냐후 개인에 대한 신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전문가들은 종전 후 그의 정치적 시계가 아주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불사조의 신화가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한때 평범한 공대생에서 중동의 운명을 준 네타냐후, 그의 인생은 한편의 필름 같지 않나요? 그가 진정한 구원자일지 아니면 위험한 도박사일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댓글로 자료 없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이겼으니 이제 짐 싸자며 셀프 승리 선언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들으셨나요? 그런데 정작 얻어맞은 이란은 우린 항복 안 해 라며 코방귀를 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보통 전쟁은 양쪽이 합의해야 끝나는데 지금 미국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며 출구 전략을 짜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이란이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면 트럼프는 영원히 이 전쟁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요. 짧은 외출이 될 것이라던 트럼프의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지금 전쟁의 종료 버튼은 백악관이 아니라 이란 테헤란의 지하실에 놓여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이토록 이란의 눈치를 보며 셀프 종전을 꿈꾸게 됐는지 그 속사정을 파헤쳐 보시죠. 처음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압도적인 미군의 화력으로 이란의 미사일 기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니까요. 트럼프는 이 정도면 이란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올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란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우린 잃을 게 없다, 하지만 너희는 잃을 게 많지 라며 버티기에 들어간 거죠.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휴전 요청을 벌써 2차례나 단칼에 거절하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올수록, 그리고 미군 사상자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건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트럼프라는 사실을요. 이란이 쥔 가장 강력한 카드는 역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곳에 기뢰 몇 개만 뿌려도 세계 경제는 마비되거든요.
트럼프는 기뢰 부설함을 다 잡았다고 자랑하지만 사실 기뢰는 작은 보트로도 얼마든지 몰래 깔 수 있어요. 이미 태국과 일본의 화물선들이 의문의 공격을 받았죠. 이건 이란이 보내는 경고장이에요.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석유는 단 1리터도 못 나간다는 뜻이죠. 유가는 치솟고 미국인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더 무서운 건 기뢰 제거에 걸리는 시간이에요. 수천 귀의 기뢰를 다 치우려면 전쟁이 끝나고도 반년은 걸린다고 해요. 즉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경제적 목줄을 아주 오랫동안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란이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뒤에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혔다는데도 이란은 중국에 1200만 배럴의 석유를 계속 팔고 있어요. 돈줄이 안 마르니까 항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에 중국이 준 히토류 카드도 미국을 압박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사일 만들 재료가 부족해질까봐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전쟁은 이란이랑 하는데 물주와 재료상은 중국인 셈이에요. 결국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외치는 이란 앞에서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강경책과 미국 내 여론 사이에 진퇴양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미국이 그만하자 하고 이란이 싫은데 하면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란은 미군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이 나기를 기다리며 소모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우리가 이겼다 하고 소리쳐도 전 세계 원유 시장은 이란의 입만 바라보고 있어요. 진정한 승리란 적을 굴복시키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미국이 적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기묘한 형국이죠. 이란은 이번 사태를 통해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세도 우리 동네에선 우리가 주인이다 라는 걸요. 그래서 더욱더 쉽게 물러나지 않고 트럼프를 선거판 끝까지 끌고 가려 할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은 한술 더 뜹니다. 이란 정권을 아예 뿌리 뽑아야 한다며 미국의 뒤통수를 계속 때리고 있죠. 트럼프 입장에선 내 편은 말을 안 듣고 적은 끄떡도 안 하니 미칠 노릇인 겁니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건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셰일가스가 아무리 많아도 중동의 길목이 막히면 미국 주유소 가격표가 요동치는 건 막을 수 없으니까요. 오죽하면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푸는 방안까지 검토하겠어요? 이건 명백한 전략적 후퇴이자 이란의 버티기에 미국이 항복 선언을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이 중국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이란산 석유를 싸게 사서 비축량을 늘리고 히토류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죠. 전쟁터의 주인은 이란이지만 실리는 중국이 챙기고 있어요. 결국 트럼프의 셀프 종자는 현실 도피에 가깝습니다. 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안 놀아 하고 선언하고 나가버려도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계속 유조선을 때리면 그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란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선거와 경제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항복문서에 사인하는 대신 미국이 스스로 지쳐서 떨어져 나가기를 기다리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전쟁의 키는 트럼프의 화려한 연설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이란의 노을근 보트들과 그들의 끈질긴 항전 의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요. 혼자 승리를 선언하려는 트럼프, 그리고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이란. 과연 이 위험한 줄다리기의 끝에서 마지막에 웃는 쪽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거라고 보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지금 들으셨어요?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어 우리 수출품들을 조사하겠대요. 그냥 점검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관세를 매기겠다고 답을 정해놓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겉으로는 조사라고 하지만 속내는 이미 우리 주머니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 답정너 조사의 진짜 이유를 펼쳐볼게요. 사건의 발단은 얼마 전 미국 연방대법원의 한 판결이었어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휘둘렀던 강력한 관세 무기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대통령 마음대로 세금을 걷던 길이 막히자마자 트럼프는 즉각 반격에 나섰어요. 법원이 막아? 그럼 다른 길로 가면 되지 라며 무역법 122조를 꺼내든 거예요. 이 122조는 전 세계 수입품에 예외 없이 15%까지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때리는 무서운 법이에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카드를 던진 건데 정말 대단한 고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교묘한 시간차 공격이 숨어 있어요. 122조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150일뿐이거든요.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관세를 받을 수 있고 그 뒤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지금 미국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의회가 이걸 순순히 허락해 줄 리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150일이라는 골든타임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겉으로는 일괄 관세를 받으면서 뒤로는 더 무시무시한 장기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장기전의 핵심 무기가 바로 지금 난리가 난 무역법 301조 조사예요. 이건 특정 국가가 미국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면 행정부가 단독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이죠. 조사를 마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122조로 시간을 벌어두고 조사가 끝나면 바로 301조로 갈아타겠다는 속셈이에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조사의 명분으로 과잉 생산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어요. 우리나라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자기네 나라 소비량보다 너무 많이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밀어내게 하고 있다는 논리죠. 너희가 너무 많이 만들어서 우리 제조업이 죽어가니까 세금을 더 내! 라고 트집을 잡는 상황이에요. 특히 한국을 콕 집어서 전자기기, 자동차, 철강, 선박 분야에서 흑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어요.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걸 구조적인 문제라며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건 사실 조사를 해보나 마나 관세를 때리겠다는 결론을 미리 써둔 각본이나 다름없거든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관세에 집착하는 걸까요? 11월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돈 쓸 곳이 많아진 트럼프 입장에선 관세 수입이 아주 쏠쏠한 자금이 되거든요. 게다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못 느끼셨나요? 관세를 올리면 미국 안에 물건값도 같이 오를 텐데 말이에요. 미국 소비자들도 비싼 돈을 내고 물건을 사야 하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요동칠 수 있어요. 안팎으로 적을 들리는 이 무리한 결정이 과연 미국 국익에 진짜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드는 지점이죠. 우리나라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미국이 조사를 시작한 바로 그날 우리 국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법안 하나가 통과됐어요. 바로 대미투자 특별법이라는 건데 이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대신 관세 압박을 피해보려는 우리의 정교한 방패예요. 이 법을 통해 한미 스트래티직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자본금만 2조 원이나 돼요. 미국이 원하는 곳에 전력적으로 투자해서 우리가 너희 경제에 이만큼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걸 숫자로 보여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돈을 지렛대 삼아 미국의 관세 칼날을 무디게 만들겠다는 레버리지 전략이에요. 우리 총리도 곧장 워싱턴으로 날아가 벤스 부통령을 만났어요. 우리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너희 나라에 투자할 준비를 마쳤다며 강력한 협력 의지를 보여준 거죠. 벤스 부통령도 일단은 환영한다며 웃었지만 비관세 장벽 같은 예민한 문제들을 슬쩍 꺼내며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여기서 잠깐 자동차와 철강업계는 왜 더 떨고 있을까요? 이미 이 분야들은 다른 법에 따라 관세를 내고 있는데 301조 보복관세가 추가로 붙으면 그야말로 이중고에 시달려야 되거든요. 301조는 관세율에 상한선이 없어서 미국 마음대로 엄청난 숫자를 부를 수 있는 게 정말 무서운 점이에요. 미국이 이번 조사 대상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EU 등 16개국이나 잡았다는 것도 주목해야 해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이란과의 갈등으로 국제 유가까지 치솟고 있는데 무역전쟁까지 터지면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가 될 거예요. 결국 트럼프의 전략은 상호 관세 시절의 15% 수준으로 관세를 복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법원 판결로 뺏긴 15%를 301조라는 합법적인 조사를 통해 다시 찾아오겠다는 뜻이죠. 정말 한치의 양보도 없는 트럼프식 관세 돌려막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정부는 이번 조사가 기존 합의를 넘어서는 추가 피해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5월에 열릴 공청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미 투자의 가치를 설득할 예정이죠. 관세라는 파도를 넘기 위해 외교와 경제가 하나로 뭉쳐서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에요. 생각해보면 이제 무역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섰어요. 상대국의 정치적 상황과 법적 허점을 파고드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전략 게임이 된 거죠. 우리 기업들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이런 거대한 파도를 넘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트럼프가 말하는 공정한 무역이 과연 누굴 위한 공정인지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뒤통수를 치는 행보가 반복된다면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리더십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의 관세 수입보다 더 큰 걸 잃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다행인 건 우리가 에너지나 소방 같은 미국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카드들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자기네 인프라를 새로 깔려면 우리 기술력이 꼭 필요하거든요. 관세 압박을 이겨내고 오히려 새로운 안보 협력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절실한 때예요. 앞으로 남은 150일 동안 벌어질 일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향후 10년을 결정할지도 몰라요. 7월 중순에 122조 관세가 끝나고 8월부터 301도 조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 긴박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어요. 우리 기업들이 이 거친 파도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무너진 미국 내접을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세계 경제를 파멸로 이끄는 자충수가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임은 분명해 보여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발견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압도적인 화력을 쏟아부은 지 벌써 2주가 지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 세계 원유의 20%가 흐르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꽉 막혀 있죠. 대체 왜 미국은 이 좁은 물길 하나를 시원하게 뚫지 못하고 쩔쩔매는 걸까요? 전쟁 초기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은 이란의 해협 해수의 가능성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낮은 확률로 판단했어요. CNN 보도에 따르면 해협 봉쇄가 가져올 구체적인 경제 타격 시나리오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다고 해요. 이란이 길을 막으면 자신들의 석유 수출길도 막히는데 설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 라는 계산이었죠. 작년 여름에도 이란은 말로만 위협했지 실제로 행동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이란은 자신들의 기름은 중국으로 계속 보내면서 남의 길만 막는 치밀한 전략을 들고 나왔어요. 이 해협이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미군이 고전하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폭이 약 39km에 불과한 병목 구간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진짜 항로는 양방향 각각 3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0만 톤급 유조선들에게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나 다름없죠. 이 좁은 길목 양옆에는 이란의 험준한 산악지형과 여러 섬들이 요새처럼 둘러싸고 있어요. 이란은 여기에 지대한 미사일 기지와 감시 장비를 촘촘하게 배치해 항로를 직접 겨냥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들죠. 미군 전투기가 가서 다 부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이란은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소형 고속정 수십 대를 동시에 투입하는 스웜 전술을 써요. 덩치 큰 함정들이 이 신출귀몰한 보트들을 완벽히 방어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롭죠. 더 무서운 건 바다의 지뢰라고 불리는 기뢰예요. 이란은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배를 이용해 밤마다 몰래 기뢰를 뿌리고 있어요. 30만 톤급 유조선도 한 방에 침몰시킬 위력을 가졌는데 이란은 이런 기뢰를 최대 6,000개나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기뢰는 설치는 금방이지만 이를 찾아내 제거하는 소해 작업에는 수주일이 걸려요. 지금 호르무즈 인근에 있는 미 군함들은 공격 임무에 100% 집중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 해군이 기뢰를 치우러 나서려면 현재 공격 작전에 투입된 군함들 중 일부를 차출해야 해요. 공격력을 유지할지 길을 뚫을지 선택해야 하는 전술적 딜레마에 빠진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운사들이 미군에게 호의를 요청해도 미군은 위험이 너무 높다며 거절하고 있어요. 에너지부 장관도 곧 하겠지만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죠. 최첨단 정찰 자산으로도 바닷속에 숨은 재래식 기뢰를 100% 찾아내긴 어렵거든요. 전직 미국 공군 중장 클린턴 히노트는 호르무즈 해협은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라고 지적했어요. 아무리 강력한 화력이 있어도 좁은 수로에서 발생하는 비대칭 공격을 완벽히 차단할 방안은 사실상 없다는 뜻이죠. 히노트 장군의 연구에 따르면 수로 개방을 완벽히 보장하려면 이란 영토의 상당 부분을 직접 점령해야 한대요. 하지만 대규모 지상전은 미국으로서도 엄청난 부담이죠. 결국 군사적 승리보다는 외교적 타협이 유일한 영구적 해결책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조금 달라 보여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고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에 흔들림이 없죠. 오히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라 유가가 오르면 우리가 더 많은 수익을 낸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평화를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표현하며 밀어붙이죠. 이란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에너지 시장의 일시적인 혼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계산이에요. 즉 지금의 공급마비를 전략적으로 감수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요. 하지만 시장의 타격은 실제합니다. 러시아 원유 제재를 일시적으로 풀고 미국 선박만 이용해야 하는 존스법까지 완화하려 하지만 미봉책일 뿐이죠. 핵심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물리적인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었다는 근본적인 사실이에요. 이란의 이중적인 태도도 주목해야 해요. 전쟁 중에도 이란 유조선들은 해협을 통과해 중국으로 원유를 보냈거든요. 최대 고객인 중국은 이미 전쟁 전에 115일치 비축유를 확보해뒀죠. 마치 이 시나리오를 미리 알고 대비한 것 같은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란은 약해진 군사력으로도 미국의 가장 취약한 경제적 연결고리를 정확히 타격했어요. 압도적인 화력을 가진 미군이 좁은 골목길의 매보곡 공격에 발이 묶인 형국이죠. 이건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전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무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한 자폭 드론이죠. 1980년대엔 없었던 이 기술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수조 원짜리 이지스함이라도 수백 대의 드론이 동시에 날아오면 방어망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어요. CNN 보도에 따르면 전직 국무부 관료들은 이번 전쟁에서 이란의 드론 활용 능력이 미군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분석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군 함정들은 자신들을 방어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놀아 민간 유조선을 호위할 여력이 부족한 상태예요. 공격 작전에 투입된 자산을 호송 업무로 돌리는 순간 이란에 대한 화력 압박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이 틈을 타서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니는 호르무즈를 절대 놓지 않을 경제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미국이 전쟁을 멈추지 않는다면 전 세계의 에너지 줄줄이를 계속 조이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예요. 이 전략은 주변 중동 국가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우방국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이 예전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걸 실감하고 있죠. 결국 이들은 미국 대신 이란과 직접 협상할 길을 찾을지도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혼란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과소평가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는 다르게 반응해요. 해운사들은 보험료 폭등을 견디다 못해 항로를 변경하고 있고 이는 모든 물류값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죠. 사실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와요. 작전 계획 단계에서 에너지부와 재무부의 분석이 부차적으로 취급되었다는 소식통의 증언이 있었거든요. 즉 경제적 후폭풍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재무장관은 군사적으로 가능해지는 즉시 호송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 지휘관들은 여전히 신중해요. 정치적인 선언과 실제 바다 위에서 기뢰를 피하며 배를 지키는 현실 사이에 아주 좁은 간극이 존재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최대 산유국 논리도 따져봐야 해요. 유가가 오르면 미국 정유사들은 돈을 벌겠지만 미국 내 소비자들은 가스비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게 되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양날의 검과 같아요. 게다가 이란은 이미 전쟁 전부터 중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비축유를 충분히 확보해뒀죠. 이는 서방의 제재와 공격이 시작되어도 이란의 주요 동맹국은 큰 타격 없이 버틸 수 있다는 치밀한 사전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인질극의 현장이 되었어요. 이란은 가장 좁은 목줄을 쥐고 있고 미국은 그 줄을 끊으려 하다 오히려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형국이죠. 이제 전문가들은 전쟁의 종식 시점뿐만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져요. 무력으로 이란을 굴복시킨다고 해도 이미 망가진 에너지 공급망과 불신에 빠진 우방국들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던 히노트 장군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어요. 지정학적 요충지에서 벌어지는 비대칭 전쟁은 첨단 무기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저렴한 에너지와 안정적인 물류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올라 있는지요. 좁은 물길 하나가 막히는 것만으론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결국 무력으로 이 해협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란의 비대칭 전략이 미국의 패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조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 테러리스트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미사일이 떨어질 최적의 좌표를 찍어주는 AI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은밀한 작전 뒤에는 이 회사의 소프트웨어가 돌고 있어요. 바로 팔란티어의 이야기예요. 최근 미국이 단행한 공습 작전은 AI가 주도한 최초의 전쟁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팔란티어의 시스템이 적군의 움직임을 샅샅이 뒤져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냈거든요. 마치 도시 전체의 CCTV를 한눈에 보며 범인을 쫓는 관제센터 욕결을 한 셈이죠. 인간은 그저 마지막 승인 버튼만 눌렀을 뿐이에요. 도대체 이런 무시무시한 물건을 누가 만든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 주인공은 바로 알렉스 카프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차가운 기술자나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요. 폭탄머리에 보라색 바지를 즐겨 입는 아주 독특한 괴짜거든요. 그는 운전도 할 줄 몰라서 걸어서 출퇴근하고 집도 차도 없는 히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가 다루는 기술은 국가 안보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과연 이 철학 박사 출신의 괴짜 CEO는 어떻게 세계 경제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사실 카프는 원래 사업가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부모님은 물질적 풍요를 거부하는 히피였고 본인은 미국에서 법학, 독일에서는 철학 박사학위를 땄거든요. 기술학위도 없고 정부 인맥도 없는 실리콘밸리의 완전한 아웃사이더였던 셈이죠. 그런 그에게 뜻밖의 재능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을 홀리는 말솜씨와 투자 감각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다 스탠퍼드 로스쿨 동기인 피터 티를 만나게 됩니다.
페이펄의 창업자로 유명한 그 피터 틸 맞아요. 2001년 9.11 테러는 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피터 틸은 페이펄에서 사기꾼을 잡아내던 기술로 테러를 막을 순 없을까 고민했죠. 그는 이 거창하고 위험한 프로젝트를 이끌 적임자로 절친인 카프를 지목했어요. 카프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며 회사의 이름을 팔란티어라고 지었어요. 소설 반지의 제왕에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수정구슬의 이름 팔란티르에서 따왔죠. 그는 자신의 사명이 주인공들의 고향인 샤이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샤이어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뜻하는 거죠. 하지만 처음엔 아무도 이들을 믿지 않았어요. 철학자가 만드는 보안 소프트웨어라고 라며 비웃었죠. 투자자들도 모두 등을 돌렸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민 곳이 있었어요. 바로 미국 중앙정보국 CIA였죠. 그들은 카프의 천재성과 진심성을 알아본 거예요. 팔란티어의 핵심 무기는 고담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1페타바이트, 그러니까 책 수억 권 분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여주죠. 이 기술의 위력은 대단했어요. 수조 원대 금융사기범 버나드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FBI가 수십 년간 쩔쩔매던 방대한 자료를 팔란티어는 단 2시간 만에 분석해냈어요. 여기서 잠깐 궁금한 점이 생기죠? 데이터 분석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지만 팔란티어는 달라요. 98일간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카프는 직접 키이우를 방문해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했죠. 위성사진과 드론 영상을 분석해 적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줬고 이건 전황을 뒤집는 신의 한 수였어요. 최근에는 한 단계 더 진화했어요. 엔스로픽의 AI 클로드와 결합해 아예 작전 시나리오까지 짜줘요. A 지점을 타격하면 보복 확률은 몇 %입니다 라고 조언하는 식이죠.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 덕분에 팔란티어의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주가도 2년 만에 1000% 넘게 오르며 서학개미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어요. 팔란티어는 우리 일상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햄버거 체인점 웬디스에서는 팔란티어 AI를 도입해 공급망 관리를 시작했죠. 예전에는 15명이 하루 종일 매달려야 했던 업무를 이제는 단 5분 만에 끝낸대요. 정말 엄청난 평상성 혁명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내 일자리도 AI가 뺏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말이죠. 하지만 카프의 생각은 달라요. AI가 일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된 노동에서 인간을 해방시켜 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거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어요. 그는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독특한 조언을 남겼어요. 어설프게 실리콘밸리를 따라하기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한국만의 독창적인 길을 가라고요. K-팝처럼 카리스마 있는 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저력이 한국에 있다고 믿는 거죠. 팔란티어의 성장은 단순한 기업의 성공 이상을 의미해요. 데이터가 권력이 되고 AI가 창이 되는 시대. 국가의 안보와 경제 지형이 어떻게 재편되는지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은 거죠. 이제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된 셈이에요. 누군가 팔란티어를 빅브라더라며 두려워하기도 해요. 모든 정보를 꿰뚫어보는 힘이 잘못 쓰일까봐 걱정하는 거죠. 하지만 카프는 단호해요. 강한 군사력과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힘을 통한 힘들력을 굳게 믿고 있거든요. 보라색 바지를 입고 세계 최고의 살상용 AI를 진두지휘하는 철학자 CEO. 그의 모순적인 모습이야말로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AI 시대의 본질일지도 몰라요. 기술은 차갑지만 그것을 휘두르는 철학은 결국 인간의 몫이니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팔란티어의 수정구슬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될까요? 데이터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볼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알렉스 카프와 팔란티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